결혼 3년 차 제 남편이 다른 여자의 출산을 돕고 있는 산부인과에 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병원 3층 분만실 비상구 뒤에 숨어 있어요. 대륜연 3층 손끝에는 방금 전까지 누르던 핸드폰 화면의 감촉이 아직 생생합니다. 불과 1분 전 저는 저희 회사 재무이사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아주 짧았죠. 투자금 전액 회수. 그때 복도 저편에서 익숙하면서도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결혼 3년 차 남편 박지훈이었죠. 그는 전화기 너머 상대에게 목소리를 낮추며 초조함이 가득한 목소리로 신신당부하고 있었습니다. 김비서, 내가 말한 거 어떻게 됐어? 최민아 씨 방금 분만실 들어갔는데 병원장님한테는 얘기 잘해뒀지? 그리고 파파라치들 무조건 병원 정문 밖에서 막아. 절대 우리 와이프 귀에 들어가면 안 돼. 잊었어? 지금 회사에 민서윤 손에 달린 50억 원. 자금이 얼마나 절실한지 와이프가 내가 여기 있는 거 알기라도 해봐. 투자금 빼는 날엔 우리 다 같이 길바닥에 나앉는 거야. 저는 차가운 문에 기댄 채 싸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50억 원. 그 돈은 저희 아버지가 박지훈을 제 남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 개인 명의로 그의 회사에 투자해 주신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돈이 상간녀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버렸군요. 바로 그때 검은색 정장을 입은 사람이 엘리베이터 쪽에서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박지훈의 비서, 김 비서였죠.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넥타이가 삐뚤어진 것도 모른 채 달려와 박지훈을 보자마자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정말 큰일 났어요. 박지훈은 그 모습에 깜짝 놀라 그를 획 쏘아보며 녹이 띤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소리를 질러. 미나 씨가 안에서 아기 낳고 있잖아. 놀라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할 말 있으면 조용히 못해. 김 비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박지훈의 팔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민아 씨 일이 아닙니다. 사모님께서, 대표님, 사모님께서 방금 분만실 문 앞에 계셨습니다.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박지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김 비서의 손을 뿌리치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와이프가 여길 왜 와? 오늘 최 대표님이랑 미팅 있다고 하지 않았나? 자네 사람 잘못 본 거 아니야? 잘못 본 게 아닙니다. 틀림없이 사모님이셨습니다. 김 비서는 다급하게 손짓까지 해가며 설명했습니다. 제가 아까 복도 코너에서 재무팀에 전화하고 있었는데 사모님께서 분만실 문 앞 유리에 서 계신 걸 봤습니다. 저를 한번 쳐다보셨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차갑던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고는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내시더니 돌아서서 가셨습니다. 가시기 전에 제게 똑똑히 말씀하셨어요. 재무팀에 연락해서 당장 투자금을 빼라고요. 제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요. 투자금 회수. 박지훈은 그 말을 되뇌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파랗게 다시 보라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반사적으로 핸드폰을 꺼내려 했지만 손이 떨려 바닥에 떨어뜨리고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김 비서가 황급히 주워 건네주자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미친 듯이 눌러댔습니다. 제게 전화를 거는 거겠죠. 역시나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박지훈 세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대로 거절 버튼을 누른 뒤
그의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넣어버렸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지 않자 박지훈은 다급하게 카톡을 열어 제게 음성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애원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혹시 이상한 소리 들었어? 오해하지 마. 내가 병원에 온 건 친구 가족이 아파서 그냥 도와주러 온 거야. 제발 화내지 마. 투자금 빼겠다는 말은 더더욱 하지 말고. 지금 회사에 그 돈 없으면 정말 큰일 나. 제발 답장 좀 해줘. 응? 저는 카톡 음성 메시지 알림을 보자마자 대화방 알림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죠. 바로 그때 분만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 한 분이 나오더니 박지훈을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지훈 씨 축하드립니다. 최미나 산모님께서 건강한 아드님을 순산하셨어요. 3.4kg이고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합니다. 들어가서 보시겠어요? 박지훈은 아들이라는 말에 눈을 반짝였지만 곧 투자금 회수건이 떠올랐는지 얼굴에서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간호사를 향해 손을 내저으며 초조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푹 쉬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겠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뛰기 시작했고 김 비서가 그 뒤를 황급히 따랐습니다. 대표님,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사모님 찾아가시게요. 회사로 가. 아니, 친정으로. 어디든 상관없어. 무조건 찾아야 돼. 복도 저편에서 박지훈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돈 진짜 빠지면 회사도 나도 다 끝이야. 저는 비상구 뒤에서 걸어 나와 그들이 허둥지둥 도망치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습니다. 오직 복수에 성공한 듯한 통쾌함만이 가득했죠. 박지훈, 상간녀의 출산을 돕고 거짓말로 대충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착각하지 마. 당신이 날 배신한 그 순간부터 당신이 가진 모든 건 내 손으로 직접 무너뜨릴 테니까. 투자금 회수는 시작일 뿐이야. 앞으로 당신이 저지른 짓에 대해 훨씬 더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해줄게. 김 기사님이 운전하는 검은 세단에 올라 안전벨트를 매자마자 백미러를 통해 박지훈과 김 비서가 허둥지둥 병원 문을 뛰쳐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길가에 서서 정신없이 택시를 잡으려 애쓰고 있었죠. 박지훈은 계속해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여전히 제게 전화를 걸려는 모양이었습니다. 박지훈은 계속해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김 기사님이 저를 힐끗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모님, 박 대표님과 마주치지 않게 다른 길로 돌아갈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의자의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아니요, 그냥 가세요. 따라와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날 찾지 못할 테니까. 말이 끝나기 무섭게 무릎 위에 놓인 핸드폰 화면이 반짝였습니다. 박지훈의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제 회사 안내데스크 직원이 보낸 카톡이었죠. 민 대표님. 박지훈 대표님께서 지금 회사 1층 로비에 와 계십니다. 저는 차갑게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 없다고 해. 그냥 기다리라고 하고 언제 가든 신경 쓰지 마.
핸드폰을 내려놓은 지 2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대표님, 박 대표님께서 돌아가지 않으시고 로비에서 큰 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대표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 안 가시겠다고요. 보안팀을 부를까요? 아니, 그냥도. 저는 빠르게 타자를 쳤습니다. 소란 피우게 내버려둬. 우리 회사 직원들이 똑똑히 보게. 나중에라도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남편인 줄 착각하는 사람이 없도록. 차는 친정을 향해 부드럽게 나아갔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댄 채 회사 로비에서 난리를 피우고 있을 박지훈의 꼴사나운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예전에 그는 항상 말끔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회사를 찾아왔고 직원들은 모두 그를 깍듯하게 박 대표님이라 불렀죠.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머리는 헝클어지고 넥타이는 삐뚤어진 채 초조함과 다급함으로 가득한 얼굴로 체면도 차리지 못하고 있겠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개인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박지훈이 다른 전화로 건 것이 분명했죠. 전화를 받자 그의 울음 섞인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여보, 나야, 지훈이야.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병원 일은 정말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최민아는 그냥 친구일 뿐이야. 아기 낳는데 옆에 아무도 없다고 해서 가준 것뿐이라고. 제발 화 풀고 투자금 빼는 건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될까? 회사 무너지면 우리 가정도 끝이야. 저는 핸드폰을 든 채 아무런 감정에 동요 없이 말했습니다. 박지훈 씨, 최민아가 그냥 친구라고? 그냥 친구가 당신한테 출산을 지켜달라고 해? 그냥 친구 때문에 비서까지 시켜서 나한테 비밀로 하는 거야? 당신,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아니면 당신 거짓말이 아주 그럴싸하다고 착각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박지훈이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당신이 다른 여자 분만실에 따라 들어간 그 순간부터 우리 가정은 이미 깨졌어. 이제 와서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선택해. 회사를 파산시키든가 나한테 이혼 서류를 받든가 둘 중 하나 골라. 저는 말을 마치자마자 전화를 끊고 그 번호 역시 수신 차단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박지훈에게서 또 카톡이 왔습니다. 이번엔 연속된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켜자 그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당신을 속이면 안 됐어. 최민아랑 연락하면 안 됐는데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응, 지금 당장 최민아랑 깨끗하게 정리할게. 그 여자랑 아기 멀리 보내버리고 다시는 연락 안 할게. 그러니까 투자금만 우리 다시 잘해보자. 응, 저는 그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역겨웠습니다. 진작 그랬어야지.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너무 늦었어. 저는 그의 카톡마저 차단해버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이 속이 편안했습니다. 차는 곧 친정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보안이 아주 철저한 고급 아파트 단지라 입주민의 허락 없이는 외부인이 절대 들어올 수 없었죠. 차에서 내리자마자 경비 아저씨가 달려와 제게 공손히 말했습니다. 민 대표님, 방금 박지훈이라는 분이 찾아왔었습니다. 대표님 남편이라고 하시면서요. 저희가 들여보내드리지 않았더니 지금 단지 앞 화단에 앉아 계십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비 아저씨에게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앉아있고 싶으면 그러라고 하세요. 언제 가든 상관없으니 절대 들여보내주지 마세요. 네, 대표님. 걱정 마십시오. 경비 아저씨는 대답하고는 다시 초소로 돌아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서는데 몇 걸음 떼지 않아 등 뒤에서 박지훈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여보, 서윤아, 나 여기 있어. 잠깐만. 돌아보니 박지훈이 경비원 2명에게 가로막힌 채 안으로 들어오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저에게 오려 했지만 경비원들에게 단단히 붙들려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죠. 저는 그를 무시하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친정거실 소파에 앉아 엄마가 건네준 따뜻한 우유를 들자마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 상황을 감시하라고 보냈던 제 비서 이대리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이 대리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대표님, 박 대표는 친정에서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경비원들에게 막혀 들어오지 못하자 다시 산부인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병실 앞까지 따라가 봤는데 안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말해봐요. 저는 소파에 기댄 채 따뜻한 컵을 어루만지며 이 상황에서 박지훈과 최민아가 또 어떤 막장 드라마를 찍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이 대리는 잠시 뜸을 들인 후 병실 안의 대화를 중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최민아의 교태 섞인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 씨, 이제야 왔어? 나 아까 혼자 누워서 아기 보고 있는데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 뒤이어 박지훈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지금 잔뜩 화가 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럽긴 뭐가 서러워. 간호사가 옆에서 다 봐주고 있잖아. 나 방금 서윤이 친정 갔다가 문전박대 당했어. 그 여자 단단히 마음먹고 투자금 빼겠대. 지금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여기서 당신이랑 한가하게 시간 보낼 정신이 있을 것 같아. 어머, 지훈 씨, 어떻게 그렇게 말해? 최민아의 목소리는 더욱 서러워진 듯 했지만 교묘하게 불씨를 지피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 아들을 낳았잖아. 3.4K짜리 우량아를. 어떻게 우리 모자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어? 그리고 서윤 씨도 너무한 거 아니야?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회사 돈을 가지고 화풀이를 해? 이 회사 망하면 우리 아기는 어떻게 키우라고. 돈도 많은 사람이 조금만 도와주면 될 걸 가지고 너무 인색하네. 저는 그 말을 듣고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최민아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제가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게 인색한 게 되고 제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저를 잔인하다고 말하다니. 이 대리는 계속해서 상황을 전했습니다. 박지훈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박지훈의 목소리가 당신 말 좀 가려서 해. 서윤이 돈은 그 여자 돈이고 친정 돈이야. 처음 회사에 투자해 준 것도 내 체면 봐서 해준 거라고. 이제 와서 빼겠다는데 내가 무슨 수가 있어. 내가 회사 망하길 바라는 줄 알아? 지금 중요한 건 당신이랑 여기서 말씨름하는 게 아니라 그 여자가 돈을 못 빼게 막는 거라고. 내가 말씨름을 해. 최민아의 목소리도 변했습니다. 방금 전의 서러움은 온데간데 없이 날카로움이 가득했죠. 박지훈, 내가 당신 아기 낳다가 죽을 뻔했어. 근데 이제 아기 낳고 나니까 번듯한 산후조리원 하나 예약 안 해주고 아까 간호사가 산후도우미 쓸 거냐고 물어보는데 대답도 못했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말 많다고 타박이야? 민서윤이 투자금만 안 뺐어도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겠어? 당신이 남자라면 가서 싸워서라도 돈을 받아왔어야지. 안 그러면 우리 아들 앞으로 우리 따라서 고생길만 걷는 거야. 싸워? 내가 어떻게 싸우냐고. 박지훈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아까 그 여자 회사 앞에서 2시간이나 기다렸는데 얼굴도 안 보여줘. 친정에 갔더니 경비원들이 막아서 그림자도 못 봤다고.
전화는 안 받지. 카톡은 차단했지. 내가 어떻게 싸우냐고.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 그럼 그냥 회사가 망하는 거. 우리 모자가 당신 따라서 손가락 빠는 거. 그냥 보고만 있겠다는 거야? 최민아는 끈질기게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난 몰라. 지훈 씨. 어떻게든 민서윤한테 돈 받아내. 안 그러면 내가 아기 안고 직접 찾아갈 거야. 다들 보라고 할 거야. 그 민서윤이란 여자가 우리 모자한테 얼마나 잔인하게 구는지. 당신 미쳤어. 박지훈의 목소리가 순간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최민아, 내가 경고하는데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지금 이 시점에 언론에 당신이랑 아기 존재가 알려지기라도 하면 난 정말로 끝이야. 그때는 돈은커녕 우리 둘 다 편하게 못 살아. 앞으로 잘 살고 싶으면 병원에서 조용히 있어. 헛소리 하지 말고. 병실은 몇 초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최민아의 작은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나도 우리 잘 되자고, 우리 아기 잘 되자고 그런 거지. 당신은 왜 내 맘을 몰라줘? 됐어. 당신이랑 이 얘기할 기운도 없다. 박지훈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김 비서한테 전화해서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보라고 해야겠어. 서윤이 쪽에 연락 닿을 만한 사람 없는지. 당신은 여기서 꼼짝 말고 있어.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고. 곧이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지훈이 병실을 나간 모양입니다. 이 대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대표님, 박 대표,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복도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는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아마 김 비서를 만나러 간 것 같습니다. 최민아는 병실에서 계속 울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진짜 슬퍼서 우는 것 같진 않고 연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피식 웃으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알았어요. 수고했어요. 이 대리. 계속 감시하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보고해요. 전화를 끊자 옆에 앉아 계시던 엄마가 제 손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봐라. 이제 시작인데 벌써 저렇게 서로 탓하잖니. 박지훈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고 저 여자는 어떻게든 이득만 챙기려 하고 저 두 사람 절대 오래 못 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었죠. 최민아는 아들을 낳으면 박지훈을 꽉 잡고 제 돈까지 차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겠지만 제가 투자금을 회수하자마자 박지훈의 기세가 꺾이고 그녀의 요구를 들어줄 여유조차 없어진 겁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갈등을 더욱 깊게 만들어 박지훈이 배신과 무능함의 대가가 무엇인지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처절하게 느끼게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어 아버지의 비서인 김 실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님, 아버지께 전해주세요. 저희가 미리 얘기했던 대로 박지훈 회사 자산 동결 절차 지금 바로 시작해달라고요. 어떤 여지도 남겨주지 마세요. 전화기 너머로 김 실장님의 공손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아가씨,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거실로 들어오시더니 제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서윤아, 걱정 마라. 김 실장이 벌써 처리했다. 박지훈 회사 법인 계좌, 그리고 회사랑 관련된 개인 계좌, 회사 명의로 담보 잡혔던 오피스 빌딩까지 정부 가압류 조치했어. 이제 돈을 빼기는커녕 계좌에서 생활비 한 푼 인출하지도 못할 거다. 저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며 아버지의 팔짱을 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고맙긴 뭘. 아버지는 제 손등을 토닥이며 안쓰러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우리 집 귀한 딸이다. 내가 평생 너한테 서운한 일 한 번 겪게 한 적이 없는데
박지훈 그놈이 감히 너를 이렇게 속여? 우리 집 돈으로 상간녀나 먹여 살리고 내가 이놈을 그냥 두면 우리 집안이 우스워 보일 거다. 막 과일을 깎아오신 엄마도 제 옆에 앉아 손을 잡으셨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서윤아. 엄마는 네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알아. 하지만 너무 혼자 끙끙 앓지 마. 무슨 일이든 아빠랑 엄마한테 다 얘기해. 처음부터 난 그 박지훈이란 녀석. 야망이 너무 커서 마음에 안 들었어. 너랑 사귈 때부터 우리 집 재산에 눈독 들이는 게 보였는데 결국 이런 일이 터졌구나. 하지만 걱정 마. 아빠랑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박지훈이 널 괴롭게 한다면 우리부터 넘어야 할 거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대리였습니다. 대표님, 상황 보고입니다. 제가 박 대표를 따라 회사 건물까지 갔는데 김 비서가 허둥지둥 뛰쳐나와서 회사 계좌가 전부 동결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재무팀이 은행에 확인해 보니 저희 집안 쪽에서 건가압류라고 했다더군요. 박 대표, 그 자리에서 이성을 잃고 김 비서랑 싸우다가 핸드폰까지 집어 던졌습니다. 그 꼴이 아주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대리에게 알았어요. 계속 주시해요.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버지는 찻잔을 들며 차갑게 웃으셨습니다. 박지훈 그놈. 자기가 뭘 착각하고 있었던 게지. 자기 회사가 뭐 대단해서 큰 줄 알아. 전부 우리 집안이 뒤에서 밀어주고 내가 소개해준 거래처들 덕분인 것을. 이제 와서 날개가 좀 돋았다고 감히 서윤이 뒤에서 딴짓을 해. 자기가 처음 우리랑 사업하겠다고 빌빌 기던 시절은 다 잊었나 보군. 엄마도 고개를 끄덕이며 제게 망고한 조각을 건네주셨습니다. 맞아. 걔가 너 쫓아다닐 땐 매일 우리 집에 와서 입에 꿀이라도 바른 것처럼 평생 너한테 잘하겠다고 하더니 결과가 뭐야? 결혼 3년 만에 바람 피우고 애까지 낳게 해? 그런 놈은 모든 걸 잃는 쓴맛을 봐야 정신 차려. 저는 망고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지자 마음속의 상처도 조금은 아문 듯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박지훈이 진심으로 저를 대한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일 때문에 바빠 저를 소홀히 할 때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그가 말하던 바쁜 일이란 다른 여자와 놀아나고 제 돈으로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것이었다는 것을요. 다행히도 제게는 든든한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힘들 때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과감하게 박지훈의 퇴로를 차단해 주셨죠. 부모님이 계시기에 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비실 인터폰이었죠. 회장님, 사모님. 입구에 박지훈이라는 분이 찾아와서 민 대표님을 급히 뵙겠다고 합니다. 못 만나면 계속 여기서 기다리겠다고 하네요. 아버지는 저를 쳐다보셨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인터폰에 대고 말씀하셨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세요. 가고 싶을 때 가라고 하고 단지 질서나 해치지 않게 잘 감시해 주세요. 인터폰을 끊고 엄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박지훈, 이제야 급한 줄 아는 모양이네. 진작 뭘 했던 거야. 그 최미나라는 여자랑 애 낳을 때는 오늘 같은 날이 올 줄 몰랐나? 저는 망고를 다 먹고 손을 닦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쟤는 지금 급한 게 아니라 무서운 거예요. 회사가 망하고 지금 가진 모든 걸 잃을까봐 무서워서 저러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와서 비는 거고요. 하지만 하늘이 두 쪽 나도 전 절대 마음 약해지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셨습니다. 서윤이 말이 맞다. 저런 놈한테 마음 약해지는 건 스스로에게 잔인한 짓이야.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저놈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널 배신한 대가가 뭔지 똑똑히 보여주는 거다. 내가 이전에 그놈에게 소개해줬던 거래처들 전부 계약 중단하라고 연락해두마. 마지막 희망까지 끊어버려야지. 저는 2층 제 방 창가에 서서 아파트 단지 입구 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박지훈은 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에서 상자 하나를 꺼내더니 화단 옆에 쭈그려 앉아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포장이 잘 된 상자 하나를 들고 다시 인터폰으로 향했습니다. 경비원의 난처한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박 대표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민 대표님과 회장님, 사모님 모두 뵙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그만 돌아가십시오. 안 돌아가. 박지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창문을 통해서도 그의 다급함이 느껴졌죠. 다시 한 번만 연결해 주세요. 서윤이가 제일 좋아하던 한정판 향수라고요. 작년 생일에 제가 미처 챙겨주지 못했던 거라고 전해주세요. 제가 잘못했다고 딱 10분만이라도 좋은 이 얘기 좀 하자고 전해주세요. 저는 그가 든 향수병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저건 작년 제 생일 전 그가 해외 출장을 다녀오며 사온 선물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생일 당일 그는 선물을 잃어버렸다고 말했죠. 잃어버린 게 아니라 숨겨뒀던 거군요. 이제 와서 화해의 도구로 꺼내들다니 정말 가소로웠습니다. 곧 집 전화가 울렸고 아버지가 받으셨습니다. 몇 마디 들으시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신경 쓸 것 없습니다. 그 향수 들고 밤새도록 서 있고 싶으면 그러라고 하세요. 우리 서윤이 그깟 향수 하나 없어도 아쉬울 것 없고 그 사람이랑 할 얘기도 없으니까요. 계속 소란 피우면 경찰에 신고해서 업무방해로 처리하겠다고 전하세요. 전화를 끊은 아버지는 제 옆으로 와서 박지훈을 내려다보며 혀를 차셨습니다. 이제 와서 선물로 환심을 사려고? 진작에나 잘할 것이지. 예전에 서윤이가 아파서 입원했을 때 회사 일이 바쁘다고 하더니 뒤로는 최미나랑 명품 가방이나 사러 다녔던 놈이야. 저런 놈은 무릎 꿇고 빌어도 용서해주면 안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지훈은 30분 넘게 향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팔이 떨리기 시작했고 지나가는 입주민들은 그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는 체면이 깎이는 것을 참지 못하고 향수를 차에 던져 넣더니 다시 인터폰에 매달렸습니다. 이번엔 애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경비 아저씨, 저 정말 급합니다.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서윤이를 못 만나면 저 정말 끝장입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회장님하고라도 한마디만 하게 해주세요. 예전에 저랑 회장님 사이 좋았잖아요. 분명 절 도와주실 겁니다. 경비원도 그에게 시달리는 게 지쳤는지 다시 집에 전화를 걸었고 이번엔 엄마가 받으셨습니다. 엄마는 듣자마자 전화기에 대고 소리치셨습니다. 꿈도 꾸지 말라고 전하세요. 우리 집은 이제 그 사람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처음에 서윤이랑 결혼할 때 성실해 보여서 허락해줬더니 우리 집 돈으로 상간녀나 먹여 살리고 애까지 낳게 해? 그런 배은망덕한 놈. 우리 집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당장 여기서 꺼지라고 하세요. 창피하게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엄마의 목소리는 컸고 아래층의 박지훈도 들었을 겁니다. 그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단지 안으로 뛰어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계선을 넘자마자 아버지께서 미리 배치해 두신 2명의 경호원에게 가로막혔습니다. 이거 놔, 민서윤 만나야 한다고. 회장님, 사모님 뵙게 해줘. 박지훈은 발버둥치며 양복 재킷이 구겨지고 머리가 헝클어지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그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경호원들은 그의 팔을 단단히 붙잡고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박 대표님, 협조해 주시죠. 그러지 않으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다니. 뭘 어쩔 건데. 박지우는 눈이 충혈된 채 미친 개처럼 소리쳤습니다. 내가 민서윤 남편이야. 내 아내 집에 내가 들어가겠다는데 당신들이 무슨 자격으로 막아. 민 대표님께서 뵙고 싶어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회장님과 사모님도 마찬가지고요. 경호원 중 한 명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계속 소란 피우시면 회장님 말씀대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경찰이라는 말에 박지우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의 눈에 두려움이 스쳤죠. 만약 경찰에 연행되기라도 한다면 그의 마지막 남은 체면마저 완전히 사라질 것이고 회사와 거래하려는 사람도 더는 없을 테니까요. 그는 힘이 빠진 듯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아, 제발 나와줘.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경호원들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그를 단지 밖, 그의 차 옆까지 밀어냈습니다. 박지우는 비틀거리며 차 문을 잡고 단지 입구를 절망적인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포기한 듯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바로 떠나지 않고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의 차가 사라지는 것을 보며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박지훈, 이건 내가 잔인한 게 아니야. 당신이 자초한 일이지. 날 배신할 때 이런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은 못했나? 애원하면 내가 마음 약해져서 널 도울 줄 알았어? 천만에 다시는 너에게 날 상처 입힐 기회를 주지 않을 거야. 아버지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됐다. 그만 봐라. 갔으니 이제 우리 할 일 하자. 또 찾아오면 바로 경찰 부르면 되니까. 더는 내 신경 쓰게 두지 않을게. 저는 돌아서서 아버지를 보며 웃었습니다. 아빠, 저 괜찮아요. 이젠 슬프지도 않아요. 저렇게 망가지는 꼴을 보니 속이 다 시원한데요. 그때 엄마가 갓 씻은 딸기를 들고 오셔서 제게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속 시원하면 됐다. 저런 놈은 쓴맛을 좀 봐야 정신 차리지. 아, 참. 아까 이 대리한테 메시지 왔는데 그 최미나라는 여자가 병원에서 나와서 박지훈을 찾아다니는 것 같다고 하더구나. 이 대리더러 계속 따라붙으라고 할까? 저는 딸기를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네, 계속 따라붙으라고 하세요. 최미나가 박지훈을 찾아가서 그를 도우려는지 아니면 더 골치 아프게 만들려는지 한번 봐야겠어요. 이 대리의 소식은 제 예상보다 훨씬 빨리 도착했습니다. 딸기를 다 먹자마자 핸드폰이 진동하며 짧은 동영상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몸에 맞지 않는 두꺼운 외투를 걸친 최미나가 작은 아기 바구니를 품에 안고 저희 친정 아파트 입구에서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창백하고 초췌한 얼굴이 몹시도 비참해 보였습니다. 곧이어 이 대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혐오감이 가득했습니다. 대표님, 이 최미나라는 여자 정말 대단하네요.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택시 타고 대표님 친정으로 직행했습니다. 아기를 안고 대표님께 억울함을 호소하겠다며 소리치고 안으로 막 들어가려다 경비원들에게 저지당하자 지금은 길바닥에 주저앉아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는 창가로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정말로 최미나가 화단 옆에 주저앉아 아기 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땅을 치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 날카로운 목소리는 몇 층 위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민서윤, 이 악독한 여자야. 당장 나와. 네가 뭔데 우리 지훈 씨를 독차지하고 우리 모자를 못 만나게 해. 왜 투자금을 빼서 우리 살기를 막는 건데. 나 이제 막 아기 낳아서 몸도 성치 않은데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도
내 마음이 편해. 그녀의 울음소리에 지나가던 입주민 몇몇이 모여들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정을 모르는 할머니 한 분이 그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가씨, 무슨 일이야? 누가 이렇게 서럽게 해? 최민아는 사람들이 모여들자 더욱 서럽게 울며 아파트 정문을 가리켰습니다. 저 안에 사는 민서윤이요. 그 여자가 제 남자 박지훈 씨 와이프예요. 하지만 저랑 지훈 씨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라고요. 제가 아들까지 낳아줬는데 글쎄 저 여자가 지훈 씨를 못 오게 막고 회사 돈까지 다 빼서 이제 우리는 산후조리원은커녕 밥도 굶게 생겼어요. 돈 많고 힘 있다고 사람 이렇게 괴롭혀도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 뻔뻔한 거짓말에 화가 나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가 제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화내지 마라. 저런 부류는 저렇게 불쌍한 척해서 동정심이나 유발하는 게 전부야. 우리가 상대할 가치도 없어. 경비실에 처리하라고 하자. 덩비실에 처리하라고 하자. 엄마는 곧장 집 내부 전화로 경비실에 연결했습니다. 장 팀장님. 입구에서 소란 피우는 여자. 말 섞지 말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처리하세요. 멀리 쫓아내세요. 우리 아파트 앞에서 망신스러운 꼴 보이지 말고 이웃들한테 피해주지 않게 하세요. 수화기 너머로 장 팀장님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사모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 2분도 안 되어 경비원 3명이 최민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중 한 명은 장 팀장이었죠. 최민아 씨,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즉시 떠나주십시오. 단지 입구에서 소란을 피워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시면 안 됩니다. 최민아는 경비원들이 오자 울음을 그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크게 울며 아기 바구니를 들고 땅에 내동댕이 칠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오지마. 더 다가오면 이 아기 던져버릴 거야. 어차피 살 희망도 없는데 차라리 아기랑 같이 죽어버릴래. 주변 이웃들은 그 모습에 기겁했고 한 할머니가 다급하게 말렸습니다. 아가씨, 그러지 마. 애는 무슨 죄야. 하지만 장 팀장은 그녀의 협박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최민아 씨, 정말 아기를 생각한다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민 대표님은 당신을 만날 생각이 없으십니다. 밤새도록 일해봤자 소용없고 애만 고생시킬 뿐입니다. 좋게 말할 때 가시죠. 아니면 저희도 험한 꼴 보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험한 꼴? 어쩔 건데. 최민아는 목을 꼿꼿이 세우고 도전적인 눈빛으로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말했지. 이 아기는 박지훈 아들이고 이 집안의 미래 손주라고. 감히 날 건드려봐. 그 말은 장 팀장을 완전히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옆에 있던 두 경비원에게 눈짓하며 명령했습니다. 끌어내. 아기 다치지 않게 조심하고. 두 경비원은 즉시 최민아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습니다. 이거나. 안 가. 민서윤, 너 나와. 이 나쁜 년. 남자 뺏을 용기는 있으면서 나와서 얘기할 용기는 없어? 그녀의 욕설이 점점 심해지자 장 팀장은 빨리 길 건너편으로 끌고 가. 다시는 단지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 라고 소리쳤습니다. 최민아는 경비원들에게 들려 발이 땅에 닿지도 않은 채 끌려가면서도 악을 썼습니다. 민서윤, 너가만 안 둬. 박지훈 너도 똑같은 놈이야. 너희 둘 다 천벌받을 거야.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이웃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상간녀였네. 그러면서 본처 집에 와서 저렇게 난리를 피우다니. 낯짝도 두꺼워라. 그러게 말이에요. 민 대표님이 정식 부인인데 자기가 남의 가정 파탄 내놓고 뭐가 저렇게 억울하대. 이웃들의 말을 들은 최민아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저항하던 힘도 약해졌습니다. 경비원들은 그녀를 길 건너편에 내려놓고 경고했습니다. 다시는 단지 근처에 오지 마십시오. 또 소란 피우면 그땐 바로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최민아는 비틀거리며 근처 가로등을 붙잡고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단지 입구를 쏘아보다가 잠시 후 아기 바구니를 들고 욕설을 중얼거리며 택시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최민아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고불고 소리치면 내가 굴복할 줄 알았어? 넌 내 가정을 파괴했고 나에게 상처를 줬어. 지금 이 꼴은 네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의 시작일 뿐이야. 그날 저녁 박지훈 회사 상황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 대리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죠. 대표님, 박 대표가 회사로 갔는데 사무실이 난장판입니다. 직원 몇몇은 벌써 짐을 싸서 나가고 있고 몇몇은 김 비서와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소파에 기대어 물었습니다. 자세히 말해봐요. 네, 제가 서류 배달 온 척하고 사무실 층으로 잠입했습니다. 복도에서부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는데 박 대표가 사무실 입구에서 김 비서에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왕 사장님이랑 얘기 잘 됐다며 근데 왜 갑자기 계약을 파기한대? 라고요. 김 비서는 고개를 숙이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왕 사장님이 직접 전화하셔서 사모님 쪽에서 자기네 회사에 연락을 했답니다. 우리랑 계속 거래하면 앞으로 민 대표님네 그룹과는 어떤 거래도 없을 거라고요. 왕 사장님이 사모님네 그룹에 밉보일 수 없어서 계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위약금은 다 물어주겠다고 라고 답했습니다. 위약금. 내가 지금 그깟 위약금 몇 푼이 문제야? 박지훈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왕 사장네 계약이 우리 회사 올해 제일 큰 건인데 그게 날아가면 우리 자금줄은 완전히 끊기는 거라고. 다시 전화해서 2% 더 양보할 테니 계약 유지해달라고 해. 전화 수십 통은 했습니다. 그런데 받지를 않습니다. 비서말로는 왕 사장님 벌써 지방 출장 가셨다고 돌아오면 얘기하자는데 딱 봐도 우리 피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재무이사가 서류를 들고 달려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회사 법인 계좌랑 대표님, 개인 명의로 개설했던 비상금 계좌까지 전부 동결됐습니다. 은행에 물어보니 법원에서 온 동결 통지라고 합니다. 사모님 댁에서 신청한 재산 보전 조치, 그러니까 가압류랍니다. 언제 풀릴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뭐? 전부 동결이라고? 박지훈은 완전히 넋이 나간 목소리로 재무이사의 서류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 달 직원들 월급은? 거래처 대금은 어떻게 해? 계좌에서 단 한 푼도 뺄 수가 없습니다. 월급은 당연히 못 나가고 거래처에서도 아까부터 독촉 전화가 빗발칩니다. 3일 안에 대금 결제 안 하면 바로 소송 건다고 합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직원 몇 명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대표님, 이번 달 월급 못 나온다는 게 사실입니까? 저희 카드값 내야 하는데 어떡합니까? 월급 못 주시면 저희는 그만둘 수밖에 없습니다. 밀린 월급이라도 정산해 주세요. 저도 그만둬야겠습니다. 다른 회사 면접 봐서 다음 주부터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순식간에 8명의 직원이 몰려들어 월급을 달라며 아우성을 쳤습니다. 박지훈은 그들 가운데 서서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만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그때 안내데스크 직원이 달려와 말했습니다. 대표님, 아래층의 거래처 사장님들 몇 분이 변호사랑 같이 오셨습니다. 오늘 대표님 못 만나면 바로 법원에 소장 접수하겠다고 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박지훈은 휘청거리며 책상을 붙잡고 겨우 섰습니다. 그때 또 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건물 관리 사무소였습니다. 이번 분기 임대료가 미납되었으니 내일까지 내지 않으면 사무실을 비워달라는 통보였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 박지훈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직원들과 거래처 사람들, 그리고 동결 통지서를 든 재무이사를 보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잠시 후 그는 벌떡 일어나 책상의 서류를 모두 쓸어버리고 의자를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다들 나 좀 그만 괴롭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잠시 묶인 거라고. 내가 민서윤만 만나면, 그 여자가 투자금만 다시 넣어주면 다 해결할 수 있단 말이야.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 눈일은 고서 이 대리의 말에 따르면 박지훈은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했다고 말이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어떤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속이 후련했죠. 박지훈, 당신은 예전에 내 앞에서 당신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집안 도움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고 자랑했지. 그런데 어때? 내 돈과 우리 집안의 지원이 사라지니 당신 회사는 그냥 종이장처럼 무너져 내리는구나. 전부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누구도 원망하지 마. 오후 3시, 저는 회사 회의실에서 분기 실적 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박지훈이라는 골칫거리가 사라지자 제가 맡은 프로젝트는 이번 분기에만 30%가 넘는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아버지도 제게 칭찬 메시지를 보내셨죠. 그때 제 개인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이 대리가 보낸 사진 한 장과 메시지였습니다. 대표님. 박 대표가 회사 건물 앞에 와 있습니다. 대표님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사진 속 박지훈은 구겨진 양복에 헝클어진 머리, 삐뚤어진 넥타이 차림으로 전과는 완전히 다른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회의를 잠시 중단시키고 이 대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소라는 안 피우고요. 온 지 10분 정도 됐습니다. 그냥 입구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행색이 남루해서 직원들이 다 쳐다보고 수군거립니다. 저는 회의가 거의 끝났기에 알았어요. 못 들어오게 잘 막고 있어요. 회의 끝나고 내려가 볼게요.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회의를 서둘러 마치고 1층으로 내려가자 로비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민 대표님 전 남편이라며? 예전엔 번듯해 보였는데 어쩌다 저렇게 됐대. 바람 피우다 걸려서 회사도 망하고 쫓겨났대.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저러고 있는 거라던데. 저는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박지훈은 저를 보자마자 눈을 빛내며 안으로 뛰어 들어오려 했지만 경비원에게 가로막혔습니다. 서윤아, 드디어 나왔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저는 유리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를 보며 아무런 감정 없이 말했습니다. 박지훈 씨, 할 말 있어요? 그는 제 말에 희망을 본 듯 구겨진 편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서윤아, 이건 내가 쓴 각서야. 최미나랑 완전히 정리하고 다시는 연락 안 할게. 너랑 다시 잘해보고 싶어. 제발 회사 자금 동결만 풀어줘. 응, 한 번만 기회를 줘. 저는 그 편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박지훈 씨, 지금 와서 이런 말이 소용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었습니다. 소용 있어. 당연히 있지. 내가 쓰레기였어. 하지만 정말 뉘우치고 있어. 회사 망하면 나 정말 갈 데가 없어. 제발 불쌍해서라도 한 번만 도와줘. 불쌍하다고요? 저는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그럼 내가 당신이랑 최미나가 같이 있는 걸 발견했을 때
나는 누가 불쌍히 여겨줬죠? 당신이 그 여자 분만실에 따라 들어가는 걸 봤을 때 내 심정은 누가 헤아려 줬나요? 박지훈 씨, 지금 당신이 겪는 모든 건 당신이 선택한 결과예요.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요. 제 단호한 태도에 그는 갑자기 쿵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라 쳐다보며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아, 제발, 내가 이렇게 빌게.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주고 내 회사 좀 살려줘. 당신이 도와주기만 하면 앞으로 뭐든지 다 할게.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렇게까지 비는데 그냥 용서해주지 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지훈 씨, 당신은 무릎 한 번 꿇으면 당신이 저지른 배신이 전부 용서될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순진하네요. 그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애원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날 용서해 줄 건데? 말만 해. 최민아랑 인연을 끊으라면 끊고 아기를 보내라면 보낼게. 당신이 뭘 하든 소용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박지훈 씨,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어요. 잘 지내요. 서윤아, 가지마. 그는 저를 따라오려 했지만 경비원에게 막혔습니다. 민서윤, 너 나한테 이러면 안 돼. 너 나 안 도와주면 나 정말 죽어버릴 거야.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며 단 3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너무 늦었어. 저는 그의 절규를 뒤로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등 뒤에서 민서윤, 너 후회할 거야.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라고 한은하게 받친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후회? 내가 후회하는 건 눈이 멀어 당신 같은 사람과 결혼했던 것뿐이야. 오늘의 결정은 절대 후회하지 않아. 그날 밤 10시 변호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박지훈이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는 말을 전해왔지만 저는 만날 필요 없습니다.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대리로부터 마지막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박지훈이 최민아의 오피스텔로 찾아가 제가 미리 준비해뒀던 친자 검사 결과서를 그녀의 얼굴에 던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두 사람은 지독하게 싸웠고 박지훈은 그녀를 밀쳐 넘어뜨린 후 다시는 그들 모자를 책임지지 않겠다고 말하고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그 후 최민아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박지훈이 사라지자 그녀는 월세를 내지 못해 갓 낳은 아기와 함께 길거리로 쫓겨났습니다.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녀는 행인들이 던져주는 동전 몇 푼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박지훈을 속인 상간녀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그녀를 경멸하고 외면했습니다. 그것이 기만과 탐욕으로 남의 것을 빼앗으려 했던 그녀의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반면 저는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이혼 후 저는 아버지의 그룹 경영에 본격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저는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며 모든 임직원에게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그늘에 가려진 존재가 아닌 그룹을 이끌어갈 유능한 경영인 민서윤으로 우뚝 섰죠. 오늘 오후 저는 그룹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신재생 에너지 기업 인수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자랑스러워하셨고 동료들은 제게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전에는 결혼 후 가정을 지키는 것이 여자의 가장 큰 미덕이라 생각했지만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일과 능력이라는 것을요. 그래야만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오랜 친구들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들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저녁에는 오랜 친구들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저녁에는 오랜 친구들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윤아, 이혼하고 나니 훨씬 더 예뻐지고 자신감 넘쳐 보여. 이제야 진짜 내 모습을 찾은 것 같아. 저는 웃으며 와인잔을 부딪혔습니다. 예전엔 내가 어리석었지. 이제야 깨달았어. 여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걸. 이제 나에겐 내일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어. 정말 행복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박지훈과 최민아는 이제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진 과거일 뿐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제 삶의 어떤 부분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저는 제 일에 열중하고 가족, 친구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온전히 저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습니다. 제 가치는 제가 직접 만들어 나갈 테니까요. 이것이 제가 원했던 삶입니다. 독립적이고 자신감 넘치며 성공적인 삶. 앞으로 저를 기다리는 날들은 더욱 찬란할 것입니다. 저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은 제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발판에 불과했으니까요.